Hello, everybody, and 안녕하십니까? welcome to this symposium. 심포지엄에 오신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앤더스 헥터라고 합니다. 오늘 모든 내용은 동시 통역을 제공하며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 웹사이트에서 한국어 혹은 영어 중계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 상에서 슬라이도라는 박스를 통해서 연사들께 질문을 올리셔도 좋습니다.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스웨덴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을 주최하시는 주한 스웨덴 대사 다니엘 볼벤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더스 헥터 소개 감사합니다. 참석해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2021년 노벨 경제학상에 대한 근본 심포지엄에 모시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세션의 부제는 자연 실험의 인과관계 분석을 통한 경험적 연구의 혁명적 확장입니다. 오늘 스웨덴과 한국의 전문가들께 이 수상자 선정에 대한 견해와 수상자 그리고 그 연구 업적, 성과 그리고 경제학 연구가 사회 발전에 어떠한 의의를 갖고 한국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듣겠습니다. 노벨상에 대한 본 세션은 모든 분께 공평하게 열려 있습니다. 전문가 혹은 그저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이 모두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주한 스웨덴 대사관과 스웨덴과 한국 내 파트너들이 공동 주관합니다. 이 주관 파트너들이 한국 내 학술 연구와 스웨덴 한국 간 연구 협력에 얼만큼 기여하고 계신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든 파트너 기관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경제학 분야 심포지엄 준비를 함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노벨 경제학상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김기환 한국개발연구원 경영부원장님을 모시고 환영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빌레펠트 대학교에서 과학기술 사회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세계은행 그리고 이어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쭉 일해오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KDI의 경영부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김 부원장님. 네,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다니엘 볼벤 주한 스웨덴 대사님, 내외 귀빈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스웨덴과 한국에서 참석하고 계신 모든 분들,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를 대표해서 이번 행사에 이렇게 참석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스웨덴, 대한민국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주최를 기원합니다. KDI는 한국의 최고의 싱크탱크로 5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책 연구를 수행을 해왔습니다. 국내외 경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속한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 연구와 정책 자문을 통해서 이를 가능하게 했는데요. 근거 기반의 경제 분석 그리고 또 구체적인 정책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KDI의 그 어떠한 상보다 관련성이 높습니다.
그 수상자는 굉장히 크게 기여한 부분이 바로 경험 연구의 엄격성 그리고 또 정책 연구에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스웨덴과 대한민국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국이 모두 혁신 역량이 뛰어나고 혁신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양국 또한 벤치마크 국가로 타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거두었고 또 사회적 포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외향적인 그러한 정책을 취하고 있고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할 의지가 굳건합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서 앞으로 미래에 더 생산적인 관계로 발전돼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KDI를 이번 행사에 초대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유익한 대화가 기대됩니다. 스웨덴과 한국의 많은 분들의 대화에 기대를 겁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Dr. Kim. 네, 김기환 박사님 Universities are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institutions in society for 스웨덴과 한국의 대학은 다른 기관보다 더 크게 학생과 연구자의 교류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5개 대학의 환영 말씀을 듣겠습니다.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인사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지금 현재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인데요. 김은미 총장님, 그 다음으로는 예테보리 대학교 에바 바이버그 총장님, 다음 KTH 왕립공과대 시그브리트 칼슨 총장님, 다음 룬드 대학 에릭 른스트렘 총장님, 그리고 우메오 대학 한스 아돌프손 총장님 순서로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스웨덴 한국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에 오신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화여대 총장으로서 저는 오늘 프로그램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주한 스웨덴 대사관과 함께 이번 행사를 작년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공동 주최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다니엘 볼벤 대사님과 주한 스웨덴 대사관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학생과 청년들이 식견을 넓히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되는 심포지엄입니다. 학생들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전문가들의 훌륭한 대담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매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오랫동안 모든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학생들을 양성해 왔기에 앞으로 나아가면서 성별 혹은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도록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이화여대 캠퍼스에서 다시 한번 개최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여성과 이화 가족들이 멀지 않은 미래에 혁신적인 연구를 통해 노벨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안기를 바랍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에 대해 심포지엄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 분의 수상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UC 버클리 대학의 데이비드 카드 박사님, MIT의 조슈아 앵그리스트 박사님, 그리고 스탠포드의 구이도 인번스 박사님께 노동시장과 자연실험의 인과관계를 밝힘으로써 사회과학에서 어려웠던 난제를 풀었던 연구 성과에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새 수상자의 연구는 많은 경제학자와 타 분야의 학자들에게 영감이 되고 있고 미래 연구 수행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저 역시 사회과학자로서 이 연구자들의 연구를 매우 흥미롭게 읽었고 오늘의 대담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 모두 유익한 심포지엄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좋은 저녁입니다. 저는 에바 와이버그라고 하며 예테보리 대학 총장입니다.
저희 예테보리 대학에서 이처럼 훌륭한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행사장에서 직접 만나 뵙고 발표를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제가 직접 갈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팬데믹 때문에 우리는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중 고등교육기관의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는 전 지구적 대화의 지속과 발전일 것입니다. 바로 스웨덴 대한민국이 함께하는 이번과 같은 행사가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테보리 대학은 많은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대학으로서 연구 중심 대학입니다. 예테보리 대학의 가장 우수한 연구 분야 중 정치학과 여론, 민주주의와 선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학과에서는 한국의 연세대학교와 연구 협력을 진행 중입니다. 연구 외의 교육 분야에서도 한국과 예테보리 대학이 긴밀히 협력 중이며 교환 학생으로 양국 간 200여 명의 학생이 수학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연구 협력이 더욱 확대되어 한국 고등교육기관들과 더 폭넓게 교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은 학문적 성취를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상입니다. 지난 2000년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그 해에 아비드 콜섬 예테보리 대학 명예교수님은 노벨 생리의학 수상자 3분 중 한 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학문과 진리 그리고 사실을 기념하는 노벨상은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더욱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전염병에 대응해야 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사와 같이 우리 양국 간의 협력이 증진되는 것이 더욱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내년에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 행사장에서 직접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KTH가 근본 행사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이런 시국일수록 서로 연결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KTH는 스웨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최대 기술대학으로서 매력적인 교육과 연구 환경을 자랑합니다. 본교는 국제적인 대학으로 교수진의 30%가 글로벌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매년 1000여 명의 유학생이 저희 학교에 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희 KTH의 학생 교류 및 우수한 연구 협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KTH가 세계 유수의 공과대학인 만큼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 본교의 희망입니다. 한국은 공학 및 혁신의 선두 국가로서 스웨덴과 많은 유사점과 상호 공통 관심사가 있습니다. 더 많은 스웨덴 학생들이 한국에서 교육과 연구의 기회를 누리고 또 한국 문화도 더 많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 협력과 산학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이 기회를 빌어서 KTH의 자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한네스 알벤 교수인데요. 본교 노벨상 수상자 1호이고 그 이후로 더 많이 배출됐습니다. 알벤 교수는 플라즈마 물리학으로 1970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분의 선각자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오늘날 우주 연구가 발전했습니다. 한국을 두어 번 방문해 봤는데 매우 멋진 나라입니다. 2013년 스웨덴 대학 총장 대표단의 일원으로 서울 인근 유수대학을 여러 곳 방문했는데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대학들 수준 그리고 또 실험실 시설 등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한국을 다시 한번 꼭 방문하고 싶습니다. KTH는 이번 행사가 한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룬드 대학을 대표해서 여러분 모두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난 1년 반 동안 겪어오면서 전 세계 학술 기관들은 그 기간 동안 얻은 교훈들을 반추하면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새로운 환경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지구적으로 의사 결정권자들과 우리 학자들은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명확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주 무대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있는 곳, 또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는 교육, 과학, 혁신입니다. 스웨덴은 오래전부터 혁신과 연구의 가치를 높이 산 국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벨상이 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도 의학 박사이고 또 이온 채널 연구가인 만큼 저는 데이비드 줄리어스와 아뎀 파타부티언이 온도와 촉각의 수용체를 발견한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스웨덴은 과학, 의학, 예술 분야의 진보의 경이로움을 표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민주사회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웨덴은 한국의 친밀감을 느낍니다. 한국도 스웨덴과 비슷한 가치를 추구하고 또 과학과 혁신을 육성하기 때문입니다. 곧 대면으로 만나 뵙기를 희망하며 양국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공적인 행사를 기원합니다. 친애하는 대한민국 및 스웨덴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스 아돌프슨 우메오 대학 부총장입니다. 제2회 스웨덴 대한민국 노벨 메모리얼에 참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지난해 에마뉘엘 샤르방티에와 제니퍼 다우드나가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유전자 기술에 혁혁한 공을 세운 두 분, 바로 기념비적인 크리스퍼 카스9 유전자 가위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당시 에마뉘엘 샤르방티에 교수가 저희 우메오 대학에서 초빙 교수로 계셨는데요. 우메오 대학이야말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자 네트워킹과 또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최적의 플랫폼을 마련해주는 곳이라 칭찬하셨습니다. 우메오 대학이 강점을 가진 연구 분야는 세계보건, 감염생물학, 식물 및 산림 바이오테크놀로지, 고령화, 인구학, 그리고 또 북극학이 되겠습니다. 본교 캠퍼스에서는 학생과 또 연구자, 교수, 또 외부인들 간의 대화와 회합을 장려합니다. 국내 및 해외 이해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 안에서 매우 새롭고 흥미진진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지금 훨씬 더 그 중요도가 커졌습니다. 스웨덴 북부 지역에서 대규모로 지속 가능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환경 친화적인 철강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메오 대학은 주한 스웨덴 대사관과 2013년부터 꾸준히 협력해 왔습니다. 현재 한국에 7개 자매 대학이 있고 연구 협력 관련해서 추가로 더 파트너십 관계를 키워가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을 2014년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주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내년에는 노벨 메모리얼 행사가 서울에서 대면으로 열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시길 바라고 우선 오늘 행사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따뜻한 말씀을 해주신 각 대학 총장님 감사합니다. 내년에 꼭 서울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세션은 안내드렸듯이 노벨 경제학상 세션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분야인데요. 유일하게 노벨에서 사회과학에 대해서 상을 주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회과학자인 만큼 이 노벨상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를 기술하고 또 어떻게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더 어디 있겠습니까? 첫 번째 연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고티에 라노 교수님이십니다. 라노 교수님께서는 박사 학위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소재 루이 파스테르 대학교에서 받으셨습니다.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영국 킬 대학교, 캐나다 라발 대학교, 또 벨파스트 퀸스 대학교에서 재직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메오 대학교 경영경제통계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노벨상 그 분야가 라노 교수님의 연구 분야와 굉장히 중첩되는데요. 바로 실증 미시 경제학, 계량 경제학, 노동 공공 경제학, 공공 재정입니다. 라노 교수님을 모실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 잘 들리시길 바랍니다. 네, 잘 들리고 잘 보입니다. 네, 좋네요. 그러면 바로 제 발표를 시작해도 될까요? 네, 발표 자료도 화면에 잘 보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분의 저명한 경제학자, 이 실증 연구가들 데이비드 카드 박사님, 노동경제학의 기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앵그리스트 교수님, 임번스 교수님이 방법론, 결국 인과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이 방법론에 기여하신 것에 대해서 상을 받으셨는데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경제학에서 왜 이게 중요한 성과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분들이 보여주신 것은 실험으로부터 아니면 실험과 유사한 설정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에서 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에서 우리가 출발을 하는 시점은 경제를 조작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 설계는 불가능하다라는 전제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많은 그런 방법론이 아무래도 경제학 이론 쪽에서만 개발이 되었고, 그리고 경험 연구 쪽에서는 방법론이 덜 개발됐습니다. 그런데 실험이 가능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실험을 했었고, 또 1960년대, 70년대 소득과 관련된 실험이 있었고, 80년대에 다른 형태의 이런 실험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핀란드에서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보편 소득과 관련된 실험이 있었는데요. 이런 거는 사실 좀 희귀하죠. 실험을 설계하는 것이 경제학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그 원인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가까지 보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면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실험 데이터를 생성하지 못하면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카드 교수님, 또 임멘스 교수님과 또 앵그리스트 교수님이 이 방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이 세 분이 그러면 실제로 그 시점까지 갔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런 데이터 혁명이 있기 전에 1960년대, 70년대 사회과학에서 데이터 혁명이 소소하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구 데이터 그리고 개인 서베이 데이터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데이터도 사용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경제 분석에 쓸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정책 설계에 쓸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서베이 데이터에서 행동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행동, 그리고 이제 경제의 행동 대비해서 그리고 어떤 제약 조건에 놓였는가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방법론의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이런 데이터는 단지 관찰 데이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천체 물리학자가 별을 관찰하는 거죠. 별을 움직일 수는 없고 제자리에 있는 별을 수동적으로 관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찰 데이터를 활용을 하되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 자연 실험의 특성을 설명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많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찰 데이터 분석이 과연 이게 신뢰성이 있는가, 믿을만한가? 여기에 여러 기술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관찰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세워야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어떤 규격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비판이 일어났고요. 그런 선택을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 받게 되는 비판은 이러한 관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결과가 과연 강건한가? 로버스트한가? 우리가 그 데이터 상에서 나온 결과를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의문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자연 실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데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일어나는 실험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고의적으로 설계한 게 아닙니다. 이런 데이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연이 발생해야 합니다. 내가 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실험적인 그런 세팅이 나오게 되고 또 풍부한 데이터가 생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우연의 결과를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게끔 풍부한 데이터가 생성이 돼야 합니다. 자연 실험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팩트가 되는 근거를 제시를 했고요. 또 새로운 측정치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연 실험의 중요한 측면은 이 통계 분석이 상대적으로 간단하다라는 것입니다. 관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자연 실험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간단하다라는 게 쉽다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그 연산 자원이 덜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심플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험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이렇게 자연과학이든 아니면 의학 실험이든 도식화를 해봤습니다. 이제 자연과학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화면에 있는 이 모양이 결국 동일한 집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상적인 상황을 상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흰 쥐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개개인이 최대한 동질성을 갖고 있는 집단으로 모인 것입니다. 동질성이 강하고 그래서 이 모집단에 대해서 어떤 처치를 가할 수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그 모집단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처치도 가하지 않는 그런 대조군이 있습니다. 어떤 실험군엔 어떤 처치를 취하는 실험군이 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조군 이렇게 두 모집단이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양 집단에 전파를 시키면서 앞으로 이제 다음 단계에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생존율을 측정한다라든지 아니면 증상을 측정한다라든지 어떤 관련성이 있는 지표를 잡아서 측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실험의 백미는 모든 사고가 실험 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이미 생각을 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 실험을 진행하면서 측정을 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것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상적인 이런 제가 그 슬라이드 하나 건너뛰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요. 이 두 집단 간의 동질성이 존재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 케이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좋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 방법론을 잘 알고 있고 체계적으로 이 실험 집단의 모든 처치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쥐들의 이제 샷을
마치고요. 뭐 쥐가 도망가면 다시 잡아와서 바이러스를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집단 간의 차이점을 만드는 것이 이제 그 백신을 투입한 것 여부가 되겠습니다. 이게 좀 인공적으로, 자의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의학 분야 실험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사실 그런데 두 모집단이 있는 게 하나의 모집단이 있고 그 하나의 퍼퓰레이션을 둘로 나누게 됩니다. 무작위를 통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결국 RCT를 의학 분야에서 하게 되는데 그 퍼퓰레이션은 이 사람 A가 이 실험의 일부가 될 수 있다라고 판정이 나면 뭐 동전의 앞뒷면으로 정한다라든지 뭐 실험 집단에 뭐 동전 앞면이 나오면 넣고 또 대조군의 뒷면이 나오면 넣는다. 그런 식으로 무작위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로 나뉘게 되면 이제 그 환자는 옮겨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그룹에 속하면 내 자신을 이 안에서 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안에서 실험자로 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진행을 할 때, 이런 RCT를 진행을 할 때 이런 피험자들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모집단을 두 개 집단으로 랜덤하게 분류를 하는데 이게 어떤 개개인에 의해서 조작이 되지 않고 정말 자연스럽게 무작위로 분류가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데이터라면 비슷한 세팅이 가능합니다. 사람들 간에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책 하에 놓인 사람들과 그 정책 하에 놓이지 않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 최선일까를 찾아가면서 이 경계를 넘어서려고 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그 실험 집단에 속한다 아니면 뭐 대조군에 속한다, 그런 초이스를 주면 상당히 실험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인구 집단을 랜덤화해서 분류를 해서 서로 넘나들 수 없게 한다면 그러면 보다 더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그런 자연 실험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집단이 동질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랜덤하게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뭐 추첨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면서 뭐 심플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추첨을 해서 뭐 이제 미군 중에 뭐 월남에 파병을 가는 사람을 정한 것도 있고요. 또 출생일이나 출생지를 가지고 랜덤하게 나누는 방법 있을 수도 있고요. 아까 이제 우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아니면 어떤 특정 정책의 규칙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규칙 하에서 이 사람은 뭐 자격 요건이 갖춰져 있고 자격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는 사람들, 이건 내가 뭐 어쩔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랜덤하게 나눠지고요. 그리고 또 살고 있는 지역, 카드와 또 크루거 교수가 진행을 했던 최저임금 연구에서 그 로케이션으로 랜덤으로 나눴었습니다. 그 펜실베니아와 그리고 또 다른 주, 그렇게 로케이션으로 나눴었죠. 여기서 이 실험 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 측정 그리고 분석을 할 때 어떤 자연 실험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
이 반반씩 측정을 하게 됩니다.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이 결과값을 측정을 하고 이 두 집단을 비교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어떤 플러스 이 차이가 있다라면 대조군 대비 실험군에 어떤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요. 어떤 차이가 없으면 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좀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앵그리스트 인벤스 교수님의 기억까지 제가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이 실험 처치가 사람들 간에 다를 때, 그리고 그 실험 처치가 이 인구 집단마다 동질적이지 않을 때는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세로로 구분을 했습니다. 랜덤하게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눕니다. 오른쪽에 있는 대조군은 처치를 안 받고 좌측에 있는 그런 실험군이 처치를 받게 되는데, 이제 좌측을 또 가로선으로 나눠 봅니다. 그러면서 집단별로 나눠서 그 처치의 강도가 다른 걸 나누게 됩니다. 이 처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니면 처치의 강도가 다른 경우 이걸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봅니다. 그렇게 되면 분석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피험자 간의 동질성보다 이질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기 어려워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정의 내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앵그리스트 교수님, 인벤스 교수님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방법론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자연 실험에서 이러한 각각 이질적인 반응과 이질적인 그런 처치의 강도가 있어도 얼마든지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방법론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발표의 거의 끝부분에 다 왔는데요. 카드 교수님께서는 이 노동시장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자연 실험을 굉장히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이 분석이 1990년대에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게 바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결과였습니다. 이게 놀라웠던 이유는 미국에서는 진행이 됐던 실험이고 다른 곳에서는 보지 못했던 결과인데,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이것은 안 좋은 정책이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지난 40년 동안 굉장히 낮게 유지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카드 교수님이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최저임금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뉴저지와 그 펜실베니아의 주 경계에 있는 식당들에 연락을 해서 최저임금 변경 비포 애프터로 고용 현황을 비교를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최저임금을 인상을 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를 재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뭐 조금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이 결과를 재해석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이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영향들을 살펴봤었는데, 어쨌든 카드 교수님의 연구는 거의 혁명적이었습니다. 미국 유수 대학의 노동경제학의 대가가 진행했던 연구 결과 최저임금을 인상을 한다라고 해서 고용이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그때까지 경제학자들이 가져왔던 견해에 큰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이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카드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들이 노동시장에서 갖고 있는 시장의 힘이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해서 반드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라고 해서 고용이 줄어들지는 않을 수도 있다. 심지어 고용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념비적인 그런 연구였고요. 그리고 또 저 또한 우메오 대학에서 이 연구를 가지고 노동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이 여기에 이제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기여를 일반적으로 경제학 그리고 특히나 이제 노동 경제학에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앵그리스트 교수님과 인벤스 교수님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도 이제 그런 방법론적인 측면으로 받으셨는데 상당히 복잡한 데이터를 과연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를 이제 방법론적으로 풀어가셨습니다. 경제학 내외부적으로 사회과학 기법을 많이 동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상당히 중요한 기여입니다. 계량 경제학을 잘 알고 있고 또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으면 이 우리 주변의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앵그리스트 교수님과 인벤스 교수님의 방법론은 상당히 그 의미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참고자료 문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접근도 쉽고 내용도 좋습니다. 앵그리스트 교수님, 페시케 교수님 이것도 굉장히 유익한 책이고요. 또 크루거 교수님의 논문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또 참고가 될 만한 문헌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통계 쪽에 관심 있다. 그러면 인벤스 교수님, 루빈 교수님의 논문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노 교수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또 유익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토론 시간 내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연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윤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무대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수 교수님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신 후 현재는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로 계십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올해 경제학상 수상과 긴밀한 연관이 있으며 수상자의 연구 방법론을 직접 적용 중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수 수행이 전국의 학생 네트워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남고 여고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서울에서 지망에 따라서 배정되는 그 결과와 또 학업 성취도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 중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박윤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앉아서든 서서든 편하게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청중분들을 위해서 한국어로 발표를 진행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제목은 카드, 앵그리스트 앤 인벤스의 자연실험 혁명 그리고 한국 경제에 대한 함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 분의 노벨 수상자의 업적을 20분 동안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거기다가 또 한국 경제에 대한 함의까지 좀 말씀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두절미하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세 분의 수상자께서는 먼저 데이빗 카드에 대해서는 지금 노동경제학에 대한 어떤 실증적인 기여에 대해서 이제 50%가 이제 수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슈아 앵그리스트하고 구이도 인벤스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분석에 대한 어떤 방법론적인 기여를 인정해가지고 나머지 50%가 이렇게 수여가 됐습니다. 노동경제학에 대한 기여하고 인과관계 분석에 대한 방법론적인 기여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들의 그 업적을 묶는 그 키워드는 natural experiment, 자연 실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 실험을 이용해 가지고 노동 경제학의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뭐 자연 실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앞서서 이제 그 라노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반복하지는 않고요. 간단한 예를 통해서 자연 실험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논문은 이제 앵그리스트하고 크루거가 91년에 발표한 교육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입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4편의 논문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중에 2편이 노벨상 수상자들 3분 이외에 앨런 크루거 교수님이 이제 기여를 하신 논문들입니다. 앨런 크루거 교수님은 최근에 작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노벨상은 살아계신 분들께만 이제 수여가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 작고하시지 않았다면은 이번에 공동 수상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림은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수평축 horizontal axis는 지금 years of education, 학교를 몇 년 다녔나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수직축은 이제 인컴 레벨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든 어느 사회에 가든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은 학교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이제 소득 수준이 높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질문은 이러한 경향이 교육을 오래 받아가지고 소득이 올라간 거냐? 아니면은 애당초 소득이 높을 만큼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는 거냐? 이걸 우리가 분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결국은 교육이 소득에 미치는 인과적인 그런 영향이 무엇인가를 이제 질문에 답하고자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상적으로는 우리가 controlled experiment, 그러니까 이 통제된 실험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독재자가 있는데요. 이제 학교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아이들을 이제 randomly 두 그룹으로 무작위로 이제 나눠버립니다. 그리고 한 그룹의 아이들은 12년만 무조건 학교를 다녀라. 다른 그룹의 아이들은 무조건 13년을 다녀라. 라고 하고 학교 교육을 마친 뒤에 각 두 그룹이 소득을 비교를 한다면은 12년에서 13년으로 교육이 1년 증가할 때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겠죠. 예. 자연과학에서는 이제 이런 실험들을 많이 하죠. 실험용 쥐를 이용해서. 근데 이제 불행히도 경제학 같은 사회과학에서는 이런 통제된 실험이 이제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실험용 쥐가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앵그리스트와 크루거는 결국 자연 실험, 사회에서 발생한 아주 자연스럽게 발생한 그런 실험적 상황을 이제 포착을 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이제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에서 노란색 막대 그래프는 1분기에 태어난 사람의 평균 교육 연수를 보여주고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4분기에 태어난 사람의 교육 연수, years of schooling을 이제 보여줍니다. 보시면은 출생연과 무관하게 모든 출생연에서 4분기에 태어난 사람이 1분기에 태어난 사람보다 조금씩 교육을 더 많이 받습니다. 예, 체계적으로 더 많이 받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독특한 미국의 의무 교육 제도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이 몇 월에 태어나는지는 상당히 우연적인 현상이죠. 예, 대단히 우연한. 적어도 그 사람의 어떤 타고난 소득을 창출하는 능력과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의무 교육 제도라는 제도적 특성에 의해 가지고 1분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4분기에 태어난 사람들에 비해서 체계적으로 학교를 다닌 기간이 짧아지는 이런 자연스럽게 발생한 실험적 상황을 사용을 한 거죠.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노동시장에서 얼마를 벌었는지 소득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교를 조금 더 오래 다닌 4분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소득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앵그리스트와 크루거는 교육을 1년 더 받았을 때 7% 정도 임금이 이제 올라간다라는 그런 수익률을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자, 이제 다음 논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벤스와 앵그리스트가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이 7%의 이 수익률이라는 게
어떤 평균적인 수익률이겠죠. 사람마다 교육의 수익률은 달라질 겁니다. 학교 교육에 굉장히 적성이 많은 사람, 학교에서 배울 게 많은 사람은 8%의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을 테고요. 또 어떤 사람은 6%밖에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사람들마다 다 다를 텐데 이 7%라는 숫자는 결국은 어떤 평균적인 수익률을 의미를 할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평균이냐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이들의 이제 인벤스와 앵그리스트의 여기에 대한 그 대답은 자연 실험에 의해서 도출된 발견된 효과는 자연 실험에 의해서 행동의 변화가 발생한 집단에서 그 집단에 국한된 그런 로컬한 이펙트다라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 실험의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또는 그 자연 실험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연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들이 이제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Always taker, never taker, complier, defier. 4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의무교육 제도가 있건 없건 학교를 오래 다닐 사람들을 우리가 always taker라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교육 제도가 있건 없건 학교를 별로 안 다닐 사람들을 never taker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의무교육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를 오래 다닐 텐데 없는 경우에는 학교를 덜 다닐 사람들을 의무교육 제도에 순응한다는 의미로 complier라고 불러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꾸로 의무교육 제도가 없으면 오히려 학교를 오래 다닐 사람들을 이제 반항한다는 의미로 defier라고 불러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4가지 카테고리 중에 하나에 이제 속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의무교육 제도를 자연 실험으로 활용해서 발견한 7%의 효과라는 것은 이 중에 수능자, complier에 국한된 그런 로컬한 이펙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제 밝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제된 실험을 할 수 있었으면 모든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글로벌한 이펙트를 우리가 볼 수 있었을 텐데, 통제된 실험 대신에 자연 실험을 활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컴플라이어에 국한된 효과밖에 우리가 못 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함의를 좀 제가 적어봤는데요. 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한 함의입니다. 많은 정부에서 바우처를 발행해가지고 어떤 국민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성인들로 하여금 좀 더 교육에 참여하게 하고자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바우처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또 이 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람을 4분류로 집단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우처가 있건 없건 교육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 always taker겠죠. 바우처가 있건 없건 절대 공부 안 하는 사람, never taker가 되겠습니다. 바우처가 있는 경우에만 교육을 받는 사람, complier입니다. 바우처가 없는 경우에만 교육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defier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정부가 성인의 교육 참여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중에 바우처가 있는 경우에만 교육에 참여하는 수능자에게만 우리가 바우처를 발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만약에 정부가 이 바우처 프로그램을 신청을 자유롭게 시킨다면 제일 열심히 신청할 사람들은 always taker, 가장 교육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겠죠. 제 요는 정책을 활발히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사람하고 정책의 효과를 높여주는 집단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가 그거를 잘 구분해야지 주어진 예산으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카드와 크루거의 최저임금, 방금 라노 교수님께서 이 연구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연구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임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최저임금이라는 게 고용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결과가 이제 되는 거죠. 자, 요걸 제가 좀 설명드리고자 2가지 상반된 상황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언제 그러면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이고 언제 고용을 줄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떤 그 노동시장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용자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다수의 사용자들이 이 굉장히 하일리 모바일한, 이동을 굉장히 잦게 하는 그런 노동자들을 잡아내기 위해 가지고 채용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노동시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기여하는 생산성하고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임금은 항상 일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 생산성보다 임금을 조금만 덜 주면은 다른 사용자로 가버리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생산성과 임금이 딱 일치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면은 실업이 발생을 하죠.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이렇게 직장을 이직한다는 것은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뭐 이사도 가야 되고 학교도 전학시켜야 되고 또 뭐 정든 동료들하고도 또 이별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존재를 하죠. 자, 이렇게 노동자의 이직이 어려울수록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해서 어느 독점력을 갖습니다. 그걸 이제 경제학자들은 수요 독점, 모노포니 파워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수요 독점력을 사용자가 갖는 경우에는 그 노동자가 기여하는 생산성에 비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낮춰서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생산성과 임금이 이렇게 괴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을 동원해서 임금을 살짝 올려도 여전히 생산성보다 임금이 낮기 때문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임금이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을 해가지고 고용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최저임금의 고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노동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perfectly competitive한 그런 노동시장에서는 반드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줄이죠. 하지만 imperfectly competitive한 노동시장에서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경제에 대한 시사점이 무엇인가? 자, 첫째, 한국의 노동시장은 굉장히 특성이 다른 두 개의 노동시장으로 이중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혹은 영세 자영업,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굉장히 서로 다른 노동시장으로 이중구조화되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노동시장이 perfectly competitive한 노동시장에 더 가깝겠는가? 어떤 노동시장이 사용자가 수요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동시장이겠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도 영세 자영업이나 비정규직이나 이런 데가 노동자들이 자주 이직이 활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적인 그런 환경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최저임금을 정부가 똑같이 올리면은 어디서 고용이 주로 감소할 것인가 하면은 아마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서 더 고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언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게 유리한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사용자는 어느 정도의 수요 독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 근로자가 기여하는 생산성에 비해서 임금이 조금씩 낮기 마련입니다. 그랬을 때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 갭이 굉장히 벌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굉장히 붙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다. 그러면은 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격차가 굉장히 좁아져 있겠죠. 혹은 임금은 굉장히 경직적이지만 생산성은 경기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동합니다. 최근에 경기가 아주 안 좋아졌다. 그러면은 이 생산성이 임금과의 격차가 굉장히 좁아져 있겠죠. 이럴 때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은 실업 상황이 발생하기가 쉬운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에 대한 연구인데요. 데이비드 카드가 우리가 보통 그 이민이 많이 발생하면은 일자리를 찾기가, 내국인들이 일자리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런 논의가 굉장히 어느 사회건 많이 많죠,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데이비드 카드도 아주 흥미로운 자연 실험적 상황을 이용해서 이 문제에 답하고자 했습니다. 1980년 4월에요. 그 쿠바의 그 피델 카스트로가 정말 정치적인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쿠바에 있는 메리엘 항구를 우리가 열 테니까 지금 이 순간 쿠바를 떠나고 싶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떠나라 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 자세한 이유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 결과 1980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무려 수십만 명의 쿠바인들이 이제 쿠바 마리엘 항구를 떠나서 이제 보트를 타고 쿠바를 이제 엑소더스가 발생을 한 거죠. 그 중에 12만 5천 명이 미국의 마이애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마이애미의 노동인구가 7% 증가하는, 7%라 그러면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제활동 인구가 2,800만 명 정도 됩니다. 7%면 200만 명입니다. 어느 날 한국의 노동시장에 200만 명의 외국인이 유입이 된 겁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임금이 하락하고요, 실업이 증가하고 노동 공급이 갑자기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쉽습니다. 자, 카드는 이런 자연실험적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쿠바인들의 대량 이주가 마이애미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임금이나 실업에 1년 사이에 아무런 영향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가? 자, 이 카드의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레슨은 우리가 인구의 규모와 노동 인구의 규모와 실업 사이에 인과적인 관계가 존재하는가, 1대1 관계가 존재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인구가 증가할 때 실업이 악화되기 위해서는 경제 전체에 존재하는 일자리의 총량이 픽스되어 있다는 게 우리의 암묵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최근 정년 연장 논의가 많이 되는데, 정년이 연장됐을 때 노동 인구가 늘어나니까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그런 거 다 일자리의 총량이 고정돼 있다라고 우리가 암묵적으로 전제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 내 일자리의 총량이라는 것은 상당히 신축적으로 변합니다. 경기 상황에 따라서. 네.
그래서 이 경제학자들이 이런 걸 보통 lump of labor fallacy라 그러죠. 일자리의 총량이 덩어리처럼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1980년 데이비드 카드가 발견한 그 마이애미 같이 그렇게 아주 유연한 경제에서는 단기간에 대량 이민이 발생을 해도 그 마이애미 노동시장이 그 대량 이주자들을 성공적으로 신속히 흡수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은 자본이 중요한 겁니다. 자본이 얼마나 신속히 동원되는가, 자본이 얼마나 신속히 투자되는가가 중요하다. 어떤 노동력이건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 쓰임새 있는 노동력이 다만 활용되는 것은 자본과 결합이 돼야 됩니다. 노동이 갑자기 공급이 증가했을 때 그 노동을 신속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자본 투자가 빠르게 발생을 해야지 이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흡수가 되는 거죠. 마이애미의 사례에서는 당시에 섬유 산업에 대한 투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한 함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은 최근 정년 연장 이슈가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죠. 2016년에 한국에서는 모든 기업으로 하여금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이런 정년 연장이 청년 실업을 악화시킬 거다라는 그런 논의들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KDI 한요셉 박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연구를 하셨습니다. 한요셉 박사님께서 아주 대량의 그 이 펌 레벨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정년 연장이 청년과 장년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을 했는데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가지고 장년층 고용이 0.6명 증가할 때 청년층 고용은 0.2명 감소했다라는 그런 결과를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이 결과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대체가 됐다는 거죠. 장년층 고용이 증가할 때 청년층 고용이 감소했다. 그 이야기는 한국 경제가 1980년 마이애미 같이 그렇게 아주 신축적이고 유연하지 못하다. 경직성이 있다라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대체 관계가 1대1이 아닙니다. 장년층 고용이 0.6명 증가할 때 청년층 고용은 0.2명 감소했거든요. 그 이야기 1대1이 아니라는 것은 역시나 일자리의 총량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과 달리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t was very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또 현대적인 데이터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실험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패널 좌장으로 한요셉 연구위원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방금 언급이 됐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박사학위를 위스콘신 대학교 메디슨 캠퍼스에서 받으셨고요. 재경부 제5기 중장기 전략위원회 위원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고령사회 대응연구회 회원, 통계청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 한 연구원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이 방법론을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또 후속 질문으로 드리자면 선택을 하신 건가요? 이 방법론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흥미롭고 유용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필요할 때만 이 연구 방법론을 쓰시는지요? 이 세 분께 다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한 연구원님부터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한국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먼저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장기 전략위원회 관련해서는 그 기획재정부에서 앞으로 향후 그 중장기 국가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제 그런 위원회고요. 거기서 함께 이제 미래 전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항상 그것을 좋아하는지 또
아니면 그것이 좀 관련이 있기 때문인지라고 물어보셨는데 이제 개인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퀘스천에 따라서 그 다른 방법론을 사용하는 편이고요. 주로 오늘 많은 좋은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자연 실험적인 이런 접근 방법이 필요한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방법이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전통적인 이제 구조 모형을 추정한다든지 이제 이런 방식의 좀 수리 모형에 기반한 이런 접근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는 그때그때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Professor Lano? 라노 교수님, Yes, I couldn't hear you just now. But, 지금 막 들리지가 않았는데요. this is the same kind of answer 동일한 질문을 저한테도 하신 것 같습니다. 한 연구원님이 결국 어떤 연구 주제냐 또 어떤 데이터가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냐에 따라서 방법론이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자연 실험 특성 있는 풍부한 데이터가 있으면 자연 실험을 쓰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간단한 분석이 되니까요. 하지만 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모든 연구 문제를 다 자연 실험으로 다루긴 어렵습니다. 자연 실험이 우연에 좌우되다 보니까 모든 연구 문제와 그런 관련성이 있는 그런 우발적인 상황이 항상 있을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실험에 대한 어떤 대체 방법론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아마 모든 사회과학이 이 연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그런 비슷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과관계도 규명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딱 떨어지는 그러한 연구 설계가 데이터상에 없으면 이제 다른 대체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분석할 때 또 분석의 강건성에서 우리가 좀 잃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윤수 교수님. 제 대답도 뭐 거의 동일한 대답일 것 같은데요. 결국은 그 리서치 퀘스천에 따라서 어떤 메소돌로지를 쓰느냐는 거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질문이 어떤 causal relationship, 인과관계가 내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은 natural experiment를 이제 찾아야겠죠. 아무래도 사회과학에서. 네. 만약에 natural experiment를 못 찾는다라고 한다면은 더 strong한 assumption을 아마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assumption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가 science에서는 멀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연구 질문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방법론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Right. Can I ask you, 예, 감사합니다. 그럼 라노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Hear it in English when Yeah, I can hear. I can't hear you. 지금 hear me very well. 제가 잘 안 들리신다고요.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요. 뭔가 마이크 위치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제가 그러면 교수님을 위해서 좀 더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분 모두 질문이 있는데요. 박 교수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제학 연구를 할 때 몇 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그 연구의 robustness, 그리고 얼만큼 건전하게 연구를 진행하는지, 그리고 데이터의 품질도 봐야 될 것이고, 또 정책의 함의, 거버넌스의 함의, 이런 연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학 분야에서는 어떻게 이 두 가지 사이의 그 균형점을 찾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다소 중립적인 입장에서 결과와 데이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이 정책의 함의 있는 관심이 없으신지, 입장이 어떠하신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연구라 하면 그 어떤 학술적인 기여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동시에 근데 어떤 정책적인 질문에 해결을 할 수 있는 연구면은 더 좋은 연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노벨상 수상자들의 연구들은 전부 다 그 양 측면에 대해서 다 모두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그런 연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둘 중에 하나 우선순위를 꼽자면은 그래도 연구라면은 아카데믹한 컨트리뷰션이 먼저일 것 같고요. But controversial. The minimum wage was a very controversial finding. 컨트로버셜 하다는 거는 일단은 그런 일이 있으면은 안 되겠고요. 자기의 연구 결과를 과대 해석만 하지 않다면은 그게 어떤 뭐 폴리티컬 텐션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팩트 파인딩이니까요. 예, 있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저 뉴저지와 펜실베니아의 자연 실험을 이용해 가지고 그 경우에는 우리가 미니멈 웨이지가 고용을 감소시키지 않았다라는 결과를 그냥 그 자체로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게 뭐 폴리티컬리 컨트로버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과대 해석해 가지고 최저임금은 언제나 고용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폴리티컬리 컨트로버셜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구자가 자기가 발견한 연구 결과를 그 자체로 과대 해석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텐션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Okay. Yeah, please talk to Han.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연구원님. 여러 가지 정책들의 옵션이 있을 때 이제 각각의 정책들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실증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뭐 정파적인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실증적으로 방법론에 의거해서 나온 그 결과를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고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고 그 방법론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학술적으로 토론을 거치고 그 검증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항상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러한 팩트 파인딩만으로 좀 부족할 때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위기처럼 갑작스러운 이런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순간이 됐는데 그러한 모든 실증적인 근거를 우리가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그 결과에 기초하되 최선의 상식적인 이러한 판단에 의거해서 그 빈칸을 메꿔 갈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질문하신 그 의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과학자들의 그 상식에 의거한 그런 판단이 필요할 때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국책 연구기관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술적인 연구를 하는 분들보다는 좀 그런 질문들을 늘 더 갖게 되고요. 조금은 실증적인 결과만으로 멈출 수는 없고 조금은 더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Professor Lano? 예, 라노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예, 저한테 말 거신 거 맞죠? 예, 죄송한데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질문 이해한 것 같습니다. 많은 연구를 경제학에서 수행하는 이유는 바로 정책 설계를 위해서인데요. 그리고 또 경제학 연구에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 소위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러한 연구를 수행을 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하는 것 그리고 또 이 거버넌스가 추구하는 것 간에 큰 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특정 정책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정보를 취합을 해서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마련을 하고 이게 정책에 반영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잘 작동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정책적인 옵션은 경제학자들이나 아니면 정책 이방가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최저임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 정책을 뭐 선호하지 않았다면 여러 해의 연구에 걸쳐서 이런 태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갈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합의점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것을 얼마든지 대화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최저임금이 좋은 게 될 수도 있다라는데 절대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뭐 최저임금이 항상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거는요. 이 경제학 분야가 지난 10년 동안 발전한 양상을 보면 제가 90년대 거시경제학을 연구했을 때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강건성이 높아진 것 같고 훨씬 더 과학적인 접근이 90년대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관성이 떨어지고 과학적인 게 좀 더 강조된 것 같습니다. 물론 물리학자들이 우리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이견을 제시할 텐데요. 그래서 라노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할 때 혹시나 어떤 논란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가장 관련성 높은 분야의 상을 수여한다라고 보신가요? 그리고 좀 더 과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점진적인 발전이 있는 분야에 수여한다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분야에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노벨 위원회가 사실 블랙박스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미스테리합니다. 이 경제학 분야의 새로운 면모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학 분야는 워낙 광범위하죠. 뭐 저 같은 노동 경제학자도 있지만 그 외에도 뭐 정치학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경제학 중에서도 뭐 정치기관, 또 재정, 거시경제 그리고 또 거시경제 안에서도 여러 세부 분야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노벨상을 누구한테 준다라는 것은 이제 경제학의 그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이게 굉장히 복잡 다단한 분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경제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축하해 주는 것이 이제 노벨상의 장점인데 사실 제가 이제 사회과학을 경제학과라 비교를 해보면 저희 경제학자가 사회과학자보다 훨씬 더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굉장히 폭넓은데 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학이 더 과학적이 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질문에 답하기 어려우십니까? Actually both yes. 둘 다 맞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경제학자로서 바이애스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경제학이 제가 적어도 보는 관점에서는 과거보다 더 믿을만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보다도 이 실증적인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이론적인 연구, 예를 들어서 거시경제 모형만 하더라도 거기서 사용하는 그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많은 정보를,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예측치들이 조금 더 과거보다는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지만 더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Professor Park. 그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 네, 제가 박 조금 더 교수님. 덧붙이자면은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 경제학은 다른 사회과학 분야보다는 좀 더 과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그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supply와 demand, 또 price랑 quantity. 우리가 어떻게 시장에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가 이런 걸 경제학자들이 이론적으로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항상 현상을 설명하려는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 모델을 계속 테스트를 하죠. 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회과학에 비해서 좀 더 과학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아까 라노 교수님께서 그 발표하신 데도 나왔지만 가용한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경제학에서도 과거에 비해서 이제 이런 그 엠피리컬 리서치가 점점 더 이제 많아지고 아마도 그런 경향을 반영해 가지고 최근 들어서 이번에 수상한 세 분도 다 엠피리컬 리서치를 하신 분들이고 또 몇 년 전에는 디벨롭먼트에서 그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을 이제 도입하신 더플로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실증 경제학을 공부하는 부분의 분야에 대해서 노벨상이 자꾸 수여가 된다는 것도 이런 그 트렌드를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새로운 기회가 도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셨고 저는 또 편향성을 말씀드렸는데요. 또 새로운 기회로서 기술이 새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능적인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편향성이 없는 이러한 기술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경제학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요? 이러한 기술들을 빅데이터, AI,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 연구에서 분석을 진행하고 계신지요? 혹은 이런 기술들이 향후에 경제학 연구에서도 더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박 교수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머신러닝 같은 그 새로운 테크닉은 경제학에서 이제 활용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지금은 이제 막 도입되는 추세이지만 앞으로 점점 더 그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예, 그 어떤 분야에서는 굉장히 그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를 들어서 경제 전망, 뭐 동향 이런 분야에서는 최근에 이제 실시간 경제학 이런 그런 관심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정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이런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빅데이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서 아까 좋은 발표들에서 보셨지만은 오브저베이셔널한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서는 사실 인과적인 그 효과까지 검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것이 이제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빅데이터나 AI를 활용하되 그것에 다시 인과적인 효과까지 고려하는 이러한 방식의 이제 방법론들이 발전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의미는 이제 저 같은 연구자도 계속해서 배우지 않으면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제 그래서 계속 배워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rofessor Lano? 네, 라노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머신러닝, AI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경제학에도 도입이 되었는데요. 그럼 과연 무엇을 배울까를 선택하는 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러한 방법론이 다 블랙박스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뭐 예측을 하는 데 쓰인다라든지요. 그런데 그런 인과관계를 추론을 했을 때 블랙박스처럼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예측하는지 측정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AI 방법론을 가지고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임벤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이제 그 절차를 자동화해서 인과관계를 가장 최근 논문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요. AI나 ML 기법이 나중에는 이제 경제학의 주류에서 쓰이면서 뭐 현상을 설명을 하고 또 관찰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도
쓰일 수가 있고 또 굉장히 그 데이터 출처가 이질적인데 적용해서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누가 남성인지 누가 여성인지 그런 이미지를 분석을 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AI와 ML이 쓰이게 되겠죠. 페이스북의 엔지니어들이 AI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경제학자들이 동일하게 사용하진 않겠죠. 스웨덴의 뭐 등록된 데이터, 그런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AI를 활용을 해서 예전 경제학 연구를 다시 재현할 수 있을까요? 물론 경제학자들이 이전 연구를 다시 반복하고 재현하는 것을 원치 않고 독창적인 연구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AI를 가지고 뭐 그 전에 연구가 옳았는지를 뭐 판별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전에 있었던 연구의 품질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AI를 쓸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부 프로젝트를 보면 체계적으로 기존 연구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저명한 그런 저널에 올라온 연구를 재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33%였던 것을 뭐 50%로 좀 더 엄격하게 가져가고 싶다. 그런 경우를 봤었는데요. 그런데 너무 많은 노력을 이 경제 저널에 투입을 하는데 사실 그 논문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계속 우리가 수시로 확인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1990년대에 옳았던 그런 크루거 연구의 결과가 지금 현재는 30년이 지난 다음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금 현 상황에 대입해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많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 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과관계가 세계 모든 곳에 적용된다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만큼 과거의 연구가 현재 진행하면 또 항상 그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 다시 대입해서 해볼 수도 있죠. 방법론이 명확하다라면 그걸 한번 검증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경제학은 경제학이고 물리학이나 화학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름의 논리와 그 나름의 측정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특징들에 따라서 연구를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거의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질문의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세션을 보고 계실 텐데요. 혹시 학생들에게 이 경제학의 연구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뭐 방법론이라든가 중요한 분야라든가 아니면은 AI를 공부하면 경제학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실 것이 있는지요? 예, 박윤수 교수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경제학은 할만한 학문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노동경제학은 경제학 분야 중에서도 이 사회 현상, 결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사회 현상, 우리가 관심을 갖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더 깊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뭐 할만한 분야다라는 정도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요. 예. 네, 저는 경제학을 학부 단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대학원 단계에서도 처음에 수학적인 그러한 접근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학생들이 좀 겁을 먹고 또 쉽게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경제학을 조금 더 그 단계를 넘어서고 나면은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에서 관찰력과 또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 그리고 정책적인 그런 어떤 정책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그런 궁금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노동이나 교육 경제학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게 다 일생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어떤 전공을 고르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언제 결혼을 하고 애는 언제 낳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다 답하는 그런 분야이고요. 그래서 조금의 창의성과 조금의 사실 좀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다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고 굉장히 의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라노 교수님, 혹시 미래 경제학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Well, I think everything in economics is 경제학의 모든 분야가 다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것이 경제학의 백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편적이라고 한다라기보다는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또 경제학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스킬이 많이 있습니다. 뭐 통계학 스킬이 필요할 수도 있고 수학 스킬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이제 문헌을 많이 읽어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외에도 또 이제 만약에 경제학에서 양질의 연구를 하고자 한다라면 사전에 많이 갖춰야 하는 그런 자질들이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들을 보면 데이터를 손바닥을 보듯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결국 모든 요소들이 다 중요합니다. 경제학에서 양질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통계도 잘 해야 하고요. 데이터 분석, 모형 분석도 잘 해야 하고 연구 문제도 정의를 잘 내려야 합니다. 이게 이 경제학 학문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고요. 또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다라면 그거를 내가 하나의 연구 문제로 잘 정립을 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기관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기후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 기관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경제학이 이렇게 흥미로운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고요. 그러면 다니엘 볼벤 주한 스웨덴 대사께서 마무리를 해주시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So, Ambassador Daniel Volven. 네, 다니엘 볼벤 대사님. 네, 수고해 주신 라노 교수님, 박윤수 교수님, 또 한요셉 연구원님. 굉장히 흥미롭고 또 유익한 토론 감사합니다. 라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경제학에 있는 모든 분야가 흥미롭고 그것이 경제학의 백미라고 하셨는데 세 분의 토론에서 그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청중분들도 전문가들과 또 일반인들로 구성되었는데 아마 경제학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이 주제, 이 학문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학이 정책적인 함의도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심오한 내용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청중 여러분께서 추후에 경제학 연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분야에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스웨덴 중앙은행과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물 화폐가 서서히 없어질 텐데요. 이게 우리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결국 이런 디지털 머니가 핸드폰으로만 존재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화폐의 가치를 설명할 것인가, 이런 흥미로운 주제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이 경제학 분야에서 연구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메모리얼 프로그램 경제학 세션은 마무리를 하겠고요. 문학상 세션을 마지막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 세션은 이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